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의 시황에서는 늘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이동훈 블루워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 또 겹치면서 좀 못 뵀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사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연휴를 또 앞두기도 해서 약간 이제 눈치 보기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 전 또 설 후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뭐 가파르게 9거래일 연속 상승이니까 사실 약세장이 기록적으로 올라온 건데요. 이제 어제 오늘 좀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의 시작 혹은 뭐 눈치 보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우선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일 연속 올랐는데,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10일 연속 올라간 사례가 사실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7번 이상 올라가게 되면 대체로 좀 시장이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7회 이상,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지수가 크게 올라가거나 빠지지 않는 좀 지루한 어떤 그런 패턴을 과거에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호재를 최근에 뭐 1, 2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영되면서 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 좀 쉬어간다,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됐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이제 연준의 피봇 불가론. 뭐 어제 이제 갑자기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블랙록 부회장이 금리나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연내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지금 차트에서 보신 대로 연속적으로 올라와서 9일 동안 8%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시장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이었거든요. 주가가 이제 4% 이상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루머들이 돌았죠. 뭐 이제 테슬라에서 오더컷 했다더라, 이런 어떤 루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평균 공매도 비중이 거의 30%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되면서 주가가 눌려지고, 이런 과정에서 또 선물을 위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이슈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이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설 전에 전통적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한 발 물러서는 상황에서 좀 매도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컸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고 그 부분이 전체 비중에서는 작지만 유통 물량 가운데서는 꽤 되니까요. 떨어질 걸 보고 공매도 치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타이밍을 봐가지고. 이제 LG에서 나온 길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조정받는 게 좀 그런 쪽에서 기회입니까? 아니면 2차 전지 쪽은 좀 조정입니까? 이게 사실 그 공매도 세력이 한번 패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한번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또 공매도를 했다가 오히려 주가가 이제 연기금 매수 들어오면서 급반등을 해가지고 뒤집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2라운드, 2차전 한번 이제 버리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렸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팔리더라.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줄어드는 것보다는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초기 좀 넘어선 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적인 수급 압박은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 나온 길에 LG에너지 솔루션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사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이 월말 월초입니다. 시장의 이슈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추세인데, 다음 걱정이 이제 경기 침체 아니야? 근데 미국에서나 뭐 보면 그 경기 침체 자체를 이렇게 깊게 나오지 않는 좀 얕은 경기 침체 쪽으로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가대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묶여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좀 크게 올 것이다, 강하게 올 것이다라고 걱정했던 거는,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 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 줄고 투자 줄고 경기 침체 된다, 이런 구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는 어쨌든 더 이상은 안 올릴 것 같다. 뭐 남은 게 0.5%포인트 정도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라는 게 되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쪽이 진정되면서 침체 우려는 좀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뭐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망 문제가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더 진정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들이 뭐 아마 한두 개 정도의 어떤 지표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 지표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게 에너지 가격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라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뭐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왔다 갔다 되고 있는데, 이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면 인플레 진정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나가서 뭐 90달러, 100달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다시 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초반 정도만 버텨준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침체 우려 쪽보다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라는 쪽에 결국에는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이제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전보다는 그 전에 뭐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러다 요즘은 좀 마일드해졌다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게 되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네, 연준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강력한 그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그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싸움이 이어지고요. 또 설 지나면 이제 2월 1일 날 발표되는 FOMC 영향권은 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2월 FOMC, 1월 말에서 2월 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번 FOMC 전망 좀 해주시면. 사실 금리 연준 인사들 발언은 정말 일관성 있잖아요. 네. 금리 안 내린다라고 일관성 있게 하는데, 시장에서 못 믿는 거는 2021년도 때 점도표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게 틀려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월인가 이제 점도표를 봤을 때 보면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도 기준금리는 2% 이상이 아니었거든요. 연준의 예측이 틀린다.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도 이번에도 역시 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올해 내린다 안 내린다, 뒤에 이제 지금 차트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연내 내린다 안 내린다가 거의 반반 팽팽하고요. 또 이제 패드워치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오히려 올해 연내 금리 인하한다라는 확률이 80% 가까이 되는 네.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물가 관리를 너무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몰아왔다,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할 거라서 일단 금리를 인상 중단한 다음에 최대한 기다릴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11월, 12월, 그러니까 거의 연말 다 돼서 내년으로 인정받아야 될 시점까지는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실 여부,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여부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뭐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기대감은 계속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내년 1분기 금리 내릴 거라는 설문이 제일 많고요. 올해 2분기에 내린다는 확률도 되게 적지만 있네.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일본의 통화정책회 BOJ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일본의 통화정책이나 통화정책회의는 완전 존재감 없었죠. 뭐 사실 뉴스에 있어도 이벤트 체크를 안 하다가 지난달 갑자기 화들짝중 논란에서 장중에 영향을 줬었고 엔화가 강세가 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뭔가 좀 변화는 있죠. 예, 외환시장이나 그 증시에 미치는, 오늘 보니까 일본 증시는 뭐 그 영향을 받아 밀리진 않고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영향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 외환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게 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또 이제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난번하고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이제 일본 자금이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제 넘어간다,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숫자로 이제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 전체 해봐야 5% 안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라고 해봐야 1%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돼서, 이번에 설령 YCC를 조정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채권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큰 추세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뭐 자금이 회수된다든가 이런 어떤 긴 행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이 생각보다 요즘 뭐 경기가 흐름이 괜찮다는 얘기가 있고, 유로화가 강세를 가고 엔화도 일정 강세를 가지면서 달러 강세를 좀 억제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도움이 된 거 아닌가요? 외환 측면만 보면? 실제로 보면 최근에 영국 증시가 거의 신고가
네.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증시도 이례적으로 강하고 작년도 독일 성장률이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선방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화에 대한 어떤 매도 포지션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 구성에서 유로가 제일 강하고 이제 비중이 높고 엔화가 이제 그다음 비중 정도 위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강세가 이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이유가 유로존이 경기가 좋아서 이런 쪽으로 이제 메인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본다라면 주식시장에서는 뭐 일본의 어떤 조정 자체도 결국엔 달러 약세 이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유는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뭐 물가나 금리나 일본 통화 정책이나 조금 먼 얘기고요. 사실 당면한 거는 설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느냐가 굉장히 우리 시장의 그 직접적인 변수가 될 거예요. 올 들어 보면 한 3조 원 이상 순매도했죠. 어제도 외국인 기관 팔다가 결국은 외국인이 순매수 돌아섰거든요. 예. 외국인의 최근에 그 매수의 의미는 뭐냐? 더 살 거냐? 궁금합니다. 그 연말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그러니까 외신 기사인데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동남아에서 현금화하고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살펴놓고 보면 그 안에서 동남아를 현금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만, 뭐 중국 이쪽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위쪽으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동북아로. 그러니까 메인 이슈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생산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강세를 보였던 나라들인데 이쪽은 제조업이 회복될 때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중국이 이제 활성화될 때 이제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인플레이션보다 중국의 경기 회복을 좀 노리는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중국이고 중국의 절반 정도를 대만을 샀고 대만의 절반 정도를 우리나라를 사면서 어쨌든 이 나라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 차트 보시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2017년도까지는 매수를 했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매수를 했는데 2018년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예, 그 무역 전쟁이 펼쳐지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의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역으로 오히려 이제 무역 전쟁 때 가장 피해를 받았던 우리나라 쪽에 관심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부담 종목들 보면 뭐 SK하이닉스 PBR이 0.89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 표를 보여주신 게 이제 작년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순매도가 나올 텐데 하반기에 돌아섰다는 게 예, 맞습니다. 작년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니까 나타난 거고요. 7월 이후부터 보면 일관성 있게 매수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니라 이미 네.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싸다는 낙폭이 과한 쪽으로 들어오고 환율 효과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재밌네요. 아시아에서 외국인 자금의 북진 현상, 네? 예.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대만, 뭐 홍콩, 대만, 예. 홍콩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예. 있다는 게 외국인 매수의 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사실 반도체 또 은행주 엄청 사서 올렸고 그렇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 이후에는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걸 잘 보면 네.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를 다 담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율대로 그냥 다 사버리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한국 증시 주식회사 한국을 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금융주를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자동차를 사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보고 그렇게 이게 중국 수혜 때문에 돌아서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비중을 늘린 업종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동차라든가 특히 최근에 금융업종의 이제 주주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한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자동차도 있잖아요. 좀 샀나요, 외국인들? 예, 자동차주들도 약간의 어떤 등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매수가 누적되고 예.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일관성 있게 관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금융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긴 했지만 리오프닝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체로 이제 쭉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중립 이상이시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설 관련된 설 후로 좀 나누어서 시장 전략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도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기로 보면 저는 뭐 계속 바닥은 이미 작년 10월에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단기로는 종목들이 이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 이런 거는 전전 대비 25%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들별로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쉬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큰 조정, 연속적인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설 이후부터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기관이 따라붙는 정도의 장세지 뭐 예전같이 화려한 어떤 개별주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를 염두해서 외국인 기관이 선도하고 있는 종목군들과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들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AI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예탁금이 저점 대비 10% 이상 증가돼야 그런 종목들 한 달 반 이상 시세가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5%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 연속성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봐야 돼서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뭐 2, 3주 정도 단위로 좀 끊어지면서 단기적으로만 좀 보는 그런 차별적인 어떤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별 차별화하면 이제 중소형주 장세로 간다는 얘기인가? 제한된 에너지에서 그건 아닌 거. 결국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중심적인 중대형주 중심에서의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업종 지수를 보면은요, 네. 아예 대형주가 강하거나 아예 소형주가 강합니다. 코스피의 중소형주 약하고 코스닥의 대형주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탁금이 적다 보니까 아예 가벼운 종목이나 대형주 쪽이 강한데, 그러니까 대형주가 강하다라면은 보통 삼성전자, 다음에 자동차가 끌고 가는 또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시는 게 지금 편안하고 어중간하게 뭐 중형주급 이상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수급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과 짝 맞춰서 가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10시에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